금액이 어마어마한 게 310명이 떼먹은 돈이 1조 3천억이고요.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이 5,300억을 해먹었어요. 인당 평균 530억을 해먹은 거예요. 이 530억이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나쁜 놈들이다. 오늘은 8월 27일 저희 부동산 뉴스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굉장히 좀 열받는 또 뉴스예요. 이게 우리가 작년 11월인가 12월 그때부터 지금 거의 한 8개월째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악성 임대인 이야기예요. 작년 말부터 이제 뭐 전세 가격 막 폭락하고 매매 잘 안 되고 이제 빌라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악성 임대인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9월 말경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허그에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사전에 조사를 하고 시정 조치를 2개월간 주겠다라고 7월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 명단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또 결과가 나왔어요. 악성 임대인 300명의 떼먹은 전세금만 1조가 넘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허그가 예전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한 거 있잖아요. 보증금 사고가 나가지고 물어준 금액이 한 1조 조금 넘는 금액이었는데 올해는 그냥 2조가 넘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게 물어주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다 이거를. 그렇죠. 악성 임대인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쁜 놈들인데 하나는 국민 세금을 갖다가 헤쳐먹는 놈들이고 두 번째로는 보통 빌라 사기이다 보니까 서민들, 청년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어마어마한 게 310명이 떼먹은 돈이 1조 3천억이고요.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이 5,300억을 해먹었어요. 인당 평균 530억을 해먹은 거예요. 이 530억이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나쁜 놈들이다. 거의 10명은 선수처럼 한 거죠. 수백 채를 해먹은 거죠. 한 인당. 피해자만 해도 수백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백 세대고 그 가정이 다 파탄이 났을 거고 완전히 되게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아주 강하게 그렇게 처벌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 플러스 국민 세금을 갉아먹는 인간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이게 작년 말부터 계속 문제가 됐는데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때도 뭐 깡통 전세니 뭐니 그 빌라 가격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임대인들이랑 악성 임대인들이 뭐 이거 어떻고 빌라왕 나왔고 건축왕 나왔고 막 이랬잖아요. 빌라왕 건축왕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사를 보면 다음 달 29일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면 악성 임대인의 이름을 공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악성 임대인들 거의 다 바지사장일 텐데 이거 일망타진해야 돼 이거를. 결국은 계약하기 전에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악성 임대인인지를 확인하라라고 하는 건데 그냥 쳐내야 되는데 내가 확인하고 계약한다는 게 좀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 범죄조직과 관련된 법이 있거든요. 근데 조직폭력배라고 인정이 되면 어떤 법이냐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조직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폭력조직에 관련된 거는 처벌이 엄청 강해요.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이스피싱 정도의 조직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명에서 5천억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 정도 파이면 어떤 조직이든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망타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역전세난 전세사기의 임차인 경매 셀프 낙찰 작년에 2배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대부분 이제 전세 사기 당하셨으니까 불매 겨자 먹기로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나 피해 지역으로 많이 언급이 되었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500%가 증가했다고. 2억 5천짜리가 1억 3천에. 이게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실제 인천에서 이게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이런 셀프 낙찰이 많았다라는 거네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이런 거 한번 잘못 내디디면 다시는 이제 운이 되게 좋지 않는 이상 다시 이게 위로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빠지게 되거든요. 단순히 그게 인력 떼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좌절하게 되고 거기 시간 많이 쓰게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또 청년들이고 신혼부부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우리나라 뭐 청년들 뭐 이제 실업률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빈곤이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면 가장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청년층에서 더 이상 사회적으로 어떻게 중산층으로 갈 수 없다. 그 사다리가 걷어차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다음 기사는 서울 중공업 지역 용적률 250%에서 400억까지 확대한 발의 이런 기사가 있어요. 보통 중공업 지역 용적률은 근생으로 지으면 400%까지 지을 수 있는 거죠. 근생은 400%, 주택으로 지으면 250%. 근데 이거를 이제 주택으로 지어도 임대주택을 일정 이상 넣으면 400%까지 해주겠다. 이것도 사실 종상향의 구조인데 종상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게 한 단계만 올려주더라도 땅값이 20-30%가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두 개의 건물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다 올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혜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종상향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10년 전부터 알던 지역들도 아직까지 안 된 곳이 태반이에요.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종상향이라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는. 사실 우리가 성수동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숲 근처 말고 뚝섬역에서 성수역 네. 가는 길에 다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근생을 올리게 되면 400%까지 올릴 수 네. 있고 우리도 신축 지은 게 400%까지 네.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임대주택 좀 넣어주고 주택으로 400%까지 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면 거기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또 들어설 수 있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수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이유가 네. 주택으로 지으면 250%밖에 안 되니까 다 근생으로 해서 산업센터로 가는 건데 네. 만약에 이게 주택이 풀린다라고 하면 여기 주택 짓기 너무 좋죠. 그렇죠. 성수동은 사실 주택 사기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평지고 또. 네, 또 성수동이나 이런 지역들 또 여기서 이제 영등포를 예를 들었는데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 왜냐하면 결국에 땅값을 굉장히 견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시행사들이거든요. 근데 시행사들은 무조건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시행사들의 사업성은 대부분 주택이니까. 근데 사실 이게 400%까지 해주는 그 반대급부로 공공기업 인센티브 허용이라고 돼 있는데 임대주택 비율을 엄청 늘리고 이러면 또 안 할 거고 어차피 유명률 실해질 거고 그렇죠. 적당히 이익을 더 주면서 주택을 더 공급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토지주소한테 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중공업 지역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영등포나 이런 지역의 중공업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근생 짓기 좀 애매해가지고 안 지었거든요. 근데 여기 주택 짓기 시작하면 시행사들에서 여기 다 들어올 거예요. 기사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서울시 전체 면적, 서울시 전체에서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 면적의 25%가 영등포에 몰려 있더라고요. 구로랑 영등포구가 거의 46% 정도 돼요. 영정이가 근데 영등포구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중공업 지역이 넓게 분포가 돼 있어서 그렇죠. 개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몇 년 전부터 밀지 않았었나? 이 그래요. 기사가 원래 예전부터 국토부에서 나왔던 얘기고 예상하고 먼저 얘기를 했던 건 아닌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중공업지 같은 경우는 우리도 지어보니까 뭐 일조권 사선도 없고 400% 주고 실제로 상업지 같은 경우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만 중공업지는 이런 면에서 되게 좋거든요. 또 한강 접근성 좋고 여기 서울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통과가 될 거다 이렇게는 안 나왔어요. 그냥 이런 게 그렇죠. 있다 정도만 나왔는데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등포 중공업지들이나 구로 중공업지들이 실제로 너무 낙후화되어 있는 건물들로 많이 돼 있거든요. 다리만 건너면 바로 여의도니까 실제로 한강 르네상스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지역이고. 다음 기사로 가보면 사실 저는 이 기사 읽으면서 너무 뻔한 내용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 주요 상권 골목에서 대로 그리고 상호 확장한다. 명동 홍대 가로수길 뜯어보니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뻔한 내용. 네네. 뻔한 내용 맞아요. 못 내용도 싶더라고요. 서울 대표 상권이라고 하는 이제 명동, 홍대, 가로수길 3개의 상권을 가지고 골목에서 대로로 상권이 확장되고 혹은 또 대로에서 골목으로 상권이 확장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이제 쿠시먼이라는 회사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보면은 뭐 유동인구의 흐름이라든지 이 지역, 이 상권에 좀 대표적으로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을 목록화되어 있어서 이런 걸 보면서 딱 느끼는 게 우리나라의 외국계 부동산 회사들이 굉장히 로컬 현재 느낌에 대해서 아직 잘 파악이 잘 안 몰라. 돼 한 있어요. 7년 지난 얘기를 7, 8년 네. 이미 지난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조금만 부동산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 네. 분들은 가로수길 흥망성쇠, 뭐 경리단길 네. 흥망성쇠 이런 걸 다 아실 수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 찍었던 컨텐츠에서 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고 가로수길에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니까 세로수길 뜨고 요즘 뭐 나로수길 뭐 여기까지 들어가고 그 뒤에 길까지 뭐 이렇게 확장이 네.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맨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꼬리처럼 네. 확장된 부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좀 먼저 꼬리치기 당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에도 좋을 것 같아요. 딱 그 가로수길을 보면 절반 잘라서 남쪽은 좋은데 북쪽으로 가면 약간 예전 경리단길처럼 역에서도 멀고 최근에 그쪽이 상권이 많이 다 죽었어요. 제가 가로수길 가면 느낀 게 신사역에서 가까운 데 말고 네. 먹자골목 여전히 맞아요. 잘 되는데 고등학교 가는 길 초병치과 있었던 길 거기를 가끔 지나가 보면 사람이 없어요. 건성기 때는 거기까지 엄청 빠글빠글 했었잖아요. 전에는 뭐 거의 사람 치워져 다니지 그렇죠, 못했죠. 그렇죠. 다음 기사가 우리가 말하는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이 팔렸다라는 기사예요. 네네. 꼬마빌딩 시장 바닥 찍었나 금맵을 거의 사라져라는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제목이 일단 자극적이고요.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하는데 야 무슨 돈 받았나 아니,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가로수길의 동쪽에 있는 이제 나루소길이라고 하는 골목에 있는 건물이고 그쪽 지역에 있는 건물인데 이 근처에 보면 C27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디저트 카페도 있고 도레도레라고 해가지고 네 알아요. 약간 케이크 카페거리 형성이 돼 있던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가로수길 상권이 좀 죽으면서 조금 역하고 멀고 약간 외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상권들도 약간 침체가 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된 사진상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유리로 글라스되어 있는 건물이 캐리마켓이라는 임차인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이게 평당 2억 넘게 팔렸고 2억 1,500에 팔렸죠. 아니 이거를 2억 1,500에 왜 샀지?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거를 잘못 살 일이 없는데 또 소문으로는 이게 안 팔렸다는 얘기 그냥 네, 실거래만 떴다는 얘기도 네, 있긴 한데 네. 아 이거 굉장히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이죠. 네. 네. 그런데 이게 팔리는 걸 보면서 바닥을 쳤다라고 그런- 기사가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좀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기사를 쓸 때 기자들이 객관적인
전문적인 시각에서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기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그렇죠. 많고.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 아주 개략적으로 찾아봤거든요. 이 네. 건물을. 고디바 뒤쪽 건물이고 네. 도산대로 15길의 큰 도로 8m 도로를 이제 끼고 있고 이중 주거지역이고 대지가 56.6평이고요. 용적률은 160% 썼어요. 그리고 2014년에 소유권이 한번 변동이 됐고 9년 만에 매각한 건물인데 수익률이 2.9% 나와요. 이게 네. 보증금 2억에 월세 9,220만 원인데 아까 전에 말했던 아동보 거기가 1, 2, 3층을 다 쓰더라고요. 여기서 월세가 2,800이 나오고 맞아. 위에 중개기가 네. 120만 원 나오더라고요. 꼭대기 3,000 거기서 정도. 대략 한 3천 정도 나오는데 네. 등기유세랑 증기수수료 하면 원가가 128억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128억에 기회비용 5% 정도 이자가 그래도 5% 정도 되니까 5% 이상 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 5% 정도 잡으면 한 달에 4,266만 원의 기회비용까지 하면 이제 한 달에 나가는 돈에서 이제 임대료 들어오는 걸 빼게 되면요. 월 2,416만 원씩 까먹으면서 버텨야 돼요. 여기서 재산세도 추가 납부를 해야 되고요. 각종 시설 관리비도 들어가요. 월 2,600~700만 원 정도를 건물주가 임대료 없이 꼬라 박으면서 버텨야 되는 건물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강남에서 뭐 이럴 수 있지 해가지고 주변 매물들 좀 찾아봤어. 근데 이것보다 좋은 거는 되게 많은 거예요. 아니 왜 이걸 샀지라는 생각이 나도 들더라고요.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또 최근에 거래량을 보면 2021년 대비해서는 거의 3분의 1 작년 대비해가지고는 거의 절반 정도로 거래량이 많이 줄었더라는 거는 그만큼 사실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기회가 된 거거든요. 충분히 보고 좋은 매물을 골라서 살 수 있는 이런 시장에 이런 거래가 났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색만 해보셔도 다 나오는데 이런 시장에 잘못 사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주변에서도 건물을 좀 보시는 분들 중에 건물 시장이 너무 정보가 폐쇄돼 있고 이제 오픈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밸류맵이나 디스코맵이나 이런 데서 검색하는 게 좀 한계가 있고 그렇죠. 거기는 실거래가는 검색이 비교적 잘 되는데 매물 정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건물이 너무 개별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기사 하나 보고 야 이제 좀 건물 사도 되지 않아? 이런 생각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기사가 의도하는 게 일단은 꼬마빌딩 시장이 바닥이 찍었고 급매물 거의 사라졌고 나로석길도 지금 평당 2억 1,500에 거래가 됐고 야 이제 꼬마빌딩 살만한 가격으로 가고 있어. 꼬마빌딩 시장이 반등하고 있어라고 하는 거를 명시적으로 좀 의도한 기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음 것도 보면 투자자들이 4~5% 금리에 적응을 했다라고 써져 있는데 적응을 뭘 해? 아니 금리 적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자를 실제로 내고 있죠. 저희가 내야 되는 이자가 저희도 2배가 늘었는데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버틴다고 생각하고 지금 버티는 거지 이게 적응이라니요. 근데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나가는 걸 어떻게 적응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실 2020년에 정말 시장이 좋을 때 사서 3년 동안 이제 조정의 부침이 있었지만 땅값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도 많이 썼고. 그러니까 우리가 넣은 에쿼티 대비는 굉장히 이미 좀 잠정적으로 부가치는 맞아요. 수익을 많이 냈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거를 조금만 가격 깎아주면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냥 이자 내면서 그냥 있는 건데 지금 시기에 사서 2,600 뭐 3,000만 원씩 막 꼬라 박으면서 하라 그러면 와 이게 언제 금리가 내려갈지도 모르고 강남 땅값이 여기서 갑자기 뭐 2배가 될 것도 아니고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거에 현혹해서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술대표나 영정이는 강남권에 있는 빌딩 시장이 반등하고 있고 바닥 찍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본업에 더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 매수 문의가 더 많이 올 거고 컨설팅 문의도 많이 올 거고 근데 내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라고 하는 생각. 근데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 많아서 아니 저도 현실적으로 가야지. 결국에는 유튜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되게 조심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기사도 요즘 누가 가로수길 가나요? 2030 여자 또 여자를 또 지칭했어요. 몰려든 핫플레이스. 신사역과 그 가로수길을 제가 최근에 엄청 분석하고 있어요. 저랑 친한 또 그 한 대표님이 신사 쪽에다가 뭘 오픈하고 싶어가지고 쉬는 날마다 불러요. 근데 딱 신사역은 진짜 그 신사역 바운더리에서 멀지 않은 지역들은 지금 되게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매출도 되게 잘 나오고 뭐 신사역의 금별 맥주라고 하시죠. 거기가 뭐 한 달에 2~3억씩 팔더라고요. 신사역에서 그 신사전 그다음 회장님 댁이라고 있어요. 그쪽 라인 정도까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쪽이나 북쪽으로 좀 더 특히 아우어 베이커리 라인 그 라인이 많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이슈가 있을 때는 막 쭉쭉쭉 뻗어나가는데 요즘에 뭐 가로수길 자체 이슈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편한 곳만 가는 거죠. 많이 이제 성수동으로 또 넘어간 것도 영향이 좀 그렇죠. 있겠죠. 네, 네. 상권이 분산되다 성수 보니까. 특별하고 이색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네. 생겨서 네. 한번 가보면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상권 임장을 많이 다녔지만 요즘에는 이 직접 임장은 잘 안 다니는데 서로 바빠서 임장 다니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상권은 펀더멘탈이 좋아야 오래 가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업장들도 기획업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음식점의 펀더멘탈에 가면 맛이나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그거를 끌어올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기획을 해서 마케팅 때려가지고 한번 딱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죽고 다시 또 만들어 또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 연남동하고 막 이제 익선동 같은 네. 데만 갔을 때 지금도 물론 사람 많다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 많이 했어. 경기 단계 갔을 네. 때도 이 상권이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그냥 이슈로만 이제 터진 상권들은 결국은 몇 년 가다가 꼬꾸라져 버리고 그렇죠. 선수들은 이미 이슈 터지기 전에 여기 매입해놨다가 이슈 터진 다음에 고점이 팔고 나오면 이제 그 산 사람들이 상권 기울게 되면 완전히 이제 닭이 돼버리는 이런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봤었잖아요. 특히 맞아요. 경기 단길 좀 그랬었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요즘에 상권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가장 중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외국인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재밌는 게 요새 우리나라 맛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다 외국인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맛집에 대한 정보가 빨라. 그래서 그 신사역에 가보면 그 신사전이라는 데가 가장 핫한 술집 중 음식점 중 하나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말 그대로 전이에요. 막걸리 팔고 하는데 엄청 많아요, 외국인. 예전엔 그 사람들이 다 명동 가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그렇죠. 내려서 말도 안 되는 집 가서 막 눈탱이 맞고 먹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의 흐름이 우리도 처음에 사실 모르는 지역 가보면 보통 패키지 투어 하니까 네. 명동 같은 데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SNS 발달하면서 개인적으로 돌아다니기 편하고 우리나라도 교통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확실히 우리나라도 외국인 중심의 사건으로 조금씩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 음식점은 제가 아는 또 지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상대로 하려고 K-팝으로 돌려놨더라고요. 아, 정말 난잡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만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또 돈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관광객이기 때문에 또 기사들 읽어보니까 제가 이런 기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투자자들 연 뭐 4, 5%대 금리 저금 바닥 찍었다, 네. 반등세다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기사들? 저는 못 느끼겠어요. 공감하지 지금 않아요. 미국 금리도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인상할 여지가 네. 있다라고 네, 네, 네. 발표한 상황에서 적응했다라는 표현은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부동산 업계 정말 부동산 관련 업을 하는 뭐 중개업부터 해서 관리업, 서비스업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인데 많이 없어졌어요. 디벨로퍼들도 많이 그렇죠. 없어졌잖아요. 디벨로퍼는 아예 사라진 사람도 영세 많고. 디벨로퍼 다 뭐 망했다고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던데. 실제로 모든 회사들의 인원이 대부분 다 감축됐어요. 없어진 많이 회사도 엄청 많고 아. 물론 뭐 살리기 위해서 긍정적인 기사를 내는 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기대돼가지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기 좋아진다고 하는데 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래량 떨어지겠죠. 높은 가격을 그렇죠. 받아줄 사람이 네, 없으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같은 시기는 조금이라도 좀 괜찮은 가격이 있으면 빨리빨리 팔아야 돼요. 최근에 감정가가 100억짜리인데 90억짜리 들어오고 그런 시장의 분위기로 볼 때는 섣부른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저희 마지막 기사로 가보죠. 판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대법원에서 매도 청구권 소송을 할 때 구분 소유자 전원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판결이 나온 건데요. 아파트 재건축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파트 소유자 10명이 재건축을 하려고 이제 결의를 하다가 한 명이 반대를 한 거예요. 처음에서 알바끼 같이 된 거죠. 아, 10명밖에 안 돼요? 작은 아파트겠죠. 아, 한 동짜리. 반대하는 한 명한테 이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서 지분을 팔아라 라는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가 찬성하는 9명 중에 한 분이 지분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처분한 거예요. 그 소송 네. 중에. 그래서 그 새롭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이 여기에 이제 원고로서 들어갔다가 본인은 빠지겠다 하고 나온 거죠.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고유 필수적 공동 소송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아니,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고유 왜? 필수적 공동소송. 이거 네. 단번에 알아듣는 사람 있나요? 찬성하는 전원이 나에게 제기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님 이거는 고유입니다 라고 제기를 한 거죠. 대법원에서도 원고의 입장을 받아준 거예요. 공동으로 매도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무조건적인 게 아니다. 소유자 이제 전원이 소를 제기해야 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본 거네요. 대법원까지 갔으면 벌써 한 3년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3년이 뭐야? 5년 걸렸을 것 같은데. 재건축, 재개발, 이제 정비 사업할 때 항상 그래. 음아파트도 지금 조합 설립한다라고 막 조합 설립인가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조합 설립이 돼 조합원장이 확정이 돼서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불만을 가진 또 조합원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소송을 막 걸어. 그러면 이제 조합이 해산이 되거나 네. 조합원장이 이제 내려오게 되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요. 지금 한남 뉴타운 2구역도 그렇거든요.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다. 음마아파트가.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 당장 뭐 재건축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되게 복잡해요. 법률도 사실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우리가 저 앞에 보고 있는 한남뉴타운 3구역 네. 예전에 형 트리마즈에 살 때 우리가 이거 음, 얘기했거든. 그때 우리가 예측으로는 23년이면 이미 철거가 들어가서 준공이 들어갔을 거다라고 했는데 저 생각에 철거도 한 2, 3년 더 남은 거 같은데. 철거가 한 4년 남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남 네. 뉴타운이 약간 비극적인 게 조합이 처음에 만들어진 게 제가 알기로는 2004년 네. 뭐 5년 이때로 알고 있는데 20년째 뭐 그러고 있어요. 네. 제일 빠른 3구역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음마아파트 사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재건축이 될 거래. 지금 조합도 안 만들어졌으면. 그래서 사실 정비 사업은 관리 처분
처분 인가를 받고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되면 가격은 더 높아지겠지만 그렇죠. 리스크가 너무 많잖아요. 20년 동안 녹물 나오는 낡은 아파트 네. 붙잡고 나 언제까지 몸테크하면 살아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최소한 그래도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시행 인가도 불안해. 사업시행 인가도 엎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관리처분까지는 그래도 가는 경우 그 정도에서 투자를 고려해보는 게 맞지 않느냐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빨리 한담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남 3구역이 재개발이 완전 되게 되면 5천 몇백 세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한남동이 사실은 뭐 이제 더힐 있고 나인원 있고 유엔빌리지 있고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광범위하게 저개발 지역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인프라 같은 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5천 몇백 세대가 들어오면 거기 뭐 소아과 같은 거 다 들어올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데 필수적인 막 그런 것도 들어올 거고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정비계획안 낼 때 현대에서 하게 되면 현대백화점을 뭐 유치하고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호재인 거죠, 사실 그거는. 우리가 그리고 또 3구에 올라가봐서 알잖아요. 사람 살기 쉽지 않은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게 난감할 정도인데 보면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싸우지 마시고 빨리 해주세요. 어쨌든 오늘도 부동산 뉴스를 이렇게 해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